우리는 오늘 시험 끝나고 첫 수업이야, 이제. 그치? 시험 끝나고 첫 수업이니까. 자, 수능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거야, 이제는. 2주 동안 하게 될 것 같아. 2주 동안 하고, 아마 3주 후부터는 이제 다시 내신 대비로 들어가. 기말고사 내신 대비로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그럼 오늘 해야 될 내용들은 2프린트. 자. 그거만? 2프린트만 해. 자. 수능에 대해서, 수능 형식의 모의고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수능 형식의 모의고사는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 45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3월달에 한번 봤잖아.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45문제 중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합법과 작문이라는 분야가 들어있고 11번부터 15번까지는 문법 분야가 들어있어. 그리고 나머지 16번부터 45번은 이게 교육청의 어떤 모의고사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문학 15문제 그리고 비문학에 해당하는 독서 15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구성이 돼서 얘가 내지문 또는 경우에 따라 독서는 세지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전체 45문제를 혹시 몇 분에 풀어야 되는 줄 아니? 80분 안에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특히 1학년 학생들은 이 모의고사 형식의 시험 문제 자체를 그래 중학교 때 나름대로 경험해본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학교에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시험장이라는 공간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45문제를 80분 안에 원활하게 모두 다 푸는 것 자체는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 국어 성적이 엄청 좋은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이 45개의 문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주 동안 얘기를 하게 될 거야. 그럼 그렇게 2주 동안 얘기를 하고 다시 내신 대비로 들어가게 될 텐데 내신 대비 들어갈 때쯤 내신 대비를 들어가고 한 2, 3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아마 6월달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야. 학교에서 이제 전국 모의고사. 그래서 그 전국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지문들을 분석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때 나만의 스타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냥 무작정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에 맞게 내가 가장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겠지? 그래서 그게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바로 이런 힌트를 이용해서 모의고사와 관련된 연습을 하게 될 거고 클리닉 시간에는 오늘 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역시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들을 풀어보게 될 거야. 오늘 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일단 지문을 일부러 내가 많이 안 갖다 놨어. 딱 3개의 지문만 갖다 놨어. 아니 선생님 3개 지문만 가지고 가면 3시간 안에 이거 충분히 풀고 시간 엄청 남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NO! 절대 아닐걸.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문제풀이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 경우에 따라서는 지문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딱 3시간이 채워질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잘 봐. 그러면은 먼저 내가 이야기를 할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봐봐.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지문 하나가 들어있지. 그치? 이거는 문학일까 비문학일까? 딱 봐도 부병로, 산중잡고 이런 식으로 시처럼 되어 있잖아. 시처럼 되어 있다면 얘는 분명히 문학 분야의 지문이지. 무조건 문학 분야의 지문이야. 이 문학 분야의 지문인데 문학 분야의 지문 안에 현재 가와 나와 다와 같이 3개의 작품이 들어있는 거지. 3개의 작품이 들어있는 이 한 지문을 5개 내지 6개의 문제로 풀게 돼. 언제나 그래. 그러니까 한 지문 안에 작품이 3개 정도 들어있다라고 하면 5개에서 6개가 되는데 잘 봐봐. 얘가 지금 현재 한 지문 안에 3작품이 들어있다라고 했었지. 이 3작품은 보통 보면은 2가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현대시 2편에 수필 하나가 껴있는 경우. 또 하나는 고전시가 2편에 역시 수필 하나가 끼어 들어간 경우일 거야. 일단 고1, 2때까지는.
고3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현대소설과 금문학의 한 점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거 이외의 나머지들은 한 작품만 들어갈 거야. 다만 현대시 두 편 들어갔으면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 또는 두 작품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자, 어쨌든 요런 체계들을 우리는 알고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시험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모의고사 형식은 정해져 있으니까. 형식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형식 자체를 우리가 알고 접근하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거야. 내가 어떤 모르는 남자를 짝사랑해, 남자애를. 그런데 걔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래도 내 짝사랑이 이루어지는데 나름대로 도움은 될 거 아니야. 그 남자아이한테 접근해서 친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은 도움이 될 거잖아. 모의고사도 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 그 모의고사가 어떤 형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도움은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그 먼저 첫 번째가 바로 지금 나와 있는 문학지문이야. 이 문학지문이야. 이 지문을 가지고 할 건데 잘 봐봐. 어떤 식으로 진행을 지금부터 할 거냐면 이 지문을 보고 내가 나는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대로 이런 순서대로 접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 줄 거야. 먼저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이 문제를 보는 학생들은 내가 말하는 방식대로 한번 문제를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풀어보면 돼, 이 지문만.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이제 실제로 내가 말한 방법대로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나는 설명을 해볼 거야. 자, 아니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방법 자체는 선생님이 푸는 스타일이잖아요. 내가 푸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비록 푸는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뭐지? 따지고 보면 선생의 스타일이니까. 경우에 따라 조금씩 푸는 방법들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단 처음 모의고사를 접근하는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처음 접근하는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의 방식 자체는 참고할 필요는 있는 거잖아. 참고하면 나중에 그걸 응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잖아. 나만의 방식화시키면 되잖아. 선생님 것도 참고하고 내 것도 참고해서. 그치? 그래서 그런 풀어가는 스타일과 문제를 푸는 스킬과 관련된 이야기. 스킬 자체는 현재 모의고사를 푸는데 항상 보면은 많은 강사들이 스킬 얘기를 해. 이런 스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정답들이 높다. 근데 그 스킬도 따지고 보면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그 스킬이 가능해지는 거거든. 근데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은 지식이 그만큼은 쌓이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스킬과 관련된 얘기를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학생들이 그걸 제대로 응용을 못할 수는 있어. 그러나 응용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1학년, 2학년 교육과정을 모두 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거치게 되다 보면은 내가 말하는 방식 자체가 유용한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는 거지. 자, 그러고 가만히 나는 그러면은 이제 실제 시험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자, 지문을 먼저 일단 순서를 그대로 써보는 거야. 이 지문과 관련돼서 내가 접근하는 순서. 예? 나는 일단 지문 자체를 보고 뭘 판단하냐면 지문의 종류를 일단 판단해. 지문의 종류를 판단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지문의 종류를 판단한다는 건 이 지문이 예를 들어서 뭐 현대소설 지문인지 아니면은 비문학 지문의 과학기술 분야의 지문인지 또는 사회문화의 분야의 지문인지 뭐 이런 종류들을 일단 먼저 판단한다는 얘기야. 왜 이걸 판단하냐면 얘네들을 미리 판단해놔야 내 머리도 이 지문을 풀기 위해 세팅될 수가 있거든. 그냥 무작정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지문을 봤더니 아까 뭐라고? 부병문학 제목들은 나와 있잖아. 이거는 작품의 제목 나와 있으면 무조건 문학이야. 무조건 문학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딱 봐도 고전시가지 현대시는 아니란 말이야. 고전시가 두 편에 그리고 능양시집서라는 수필 하나가 뛰어들어간 거야. 이때 들어가는 수필들은 현대 수필인 경우들도 있지만 옛날 수필인 경우들도 있어. 고대 고전 수필인 경우들도 있어. 자, 그래서 지문의 종류를 일단 판단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지문을 읽느냐? 난 아니야. 지문을 읽지 않고 나는 뭘 먼저 판단하냐면 이제 나는 문제를 읽어. 나는 문제를 읽어. 그럼 잘 봐봐. 1번 문제. 1번 문제 어떻게 돼 있어? 1번 문제는 무엇에 대한 문제야? 가나다 등의 무엇에 대한 문제야? 가의 표현상 특징이라고 돼 있지. 요 1번 문제는 가에 대한 문제야. 표현상 특징 하나를 물어보고 있네. 그 다음 2번 문제 봐봐. 2번 문제 봐봐. 2번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야, 이번엔? 나에 대한 문제야. 가하고 나는 같은 작품이 아니잖아. 서로 다른 작품인데 1번은 가에 대한, 2번은 나에 대한 걸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야. 서로 다른 작품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지금 현재. 그리고 3번 문제 봐봐. 3번 문제는 일단 보기가 들어있고 여기 뭐라고 써있어? 보기를 바탕으로라고 써있지. 그리고 나서 무엇과 관련된 문제? 가와 나를 감상하라 이렇게 나와있어.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하래. 그렇다면 이럴 때는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아.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보기가 나왔을 때는 문제를 읽어가면서 보기가 있을 때 가나에 대한 정보가 미리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얘는 지문에 가나를 읽기 전에 먼저 봐야 되는 보기야. 가나를 읽기 전에 먼저 봐야 되는 보기라고. 그래서 먼저 보고 나서 가나에 대한 정보들을, 사전 정보들을 미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가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가나를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거 아니야.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문학 지문에서 무조건 보기를 참고하여가 나오면 해당되는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먼저 제공되는 것이니 얘를 무조건 먼저 읽는 거야. 이건 무조건 먼저 읽는 거야. 자, 그리고 잘 봐봐. 그리고 4번 문제는 또 뭐가 나왔어? 또 보기가 있네. 그런데 이 보기는 무엇에 대한 문제야? 이건 다에 대한 문제야.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하래.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하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그러면? 보기는 언제 읽기 전에? 무엇을 읽기 전에? 다를 읽기 전에 먼저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서 다를 읽기 전에 먼저 보라는 얘기야 얘는. 됐지? 자, 그리고 이제 5번 문제 봐봐. 5번 문제는 무엇에 대한 문제야? 보기가 없이 A와 B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이때 밑줄 A, B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봐. 밑줄 A, B가 어디에 있어? 밑줄 A는 어디에 있어? 지금 나에 있고 밑줄 B는 다에 있어. 그러니까 5번 문제는 나라와 관련된 문제야. 됐니? 그러면 지금 일단 이렇게 문제를 읽었지만 나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문제를 읽어가면서 판단하는 게 더 있어. 잘 봐. 3번 문제 봐봐. 3번 문제에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보라고 그랬지. 그런데 얘의 선지들이 있지. 1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5개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이 선지들을 보니까 1번, 2번, 3번은 가에 대한 선지라는 거 딱 보이지. 맨 앞에 가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잖아. 4번, 5번은 나에 대한 선지라는 게 보이지. 그러니까 이건 선지는 한마디로 가를 읽고 나서 얘네들을 바로 판단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얘기고 얘는 나를 읽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을 거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나는 좀 잘 봐봐. 5번 문제 봐봐. 5번 문제도 분명히 선지가 5개가 있을 거야. 선지가 5개가 있을 것인데 이때 A, B가 선지에 따로따로 나와 있고 한꺼번에 나와 있어. 모든 선지에 A, B가 다 들어있지. 그런데 모든 선지에 A, B가 똑같이 다 들어있는데 선지가 A가 어쩌고저쩌고이고 B는 어쩌고저쩌고 따로따로 되어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혹 가다가 이런 모의고사 내에서 이런 선지들을 보면 A의 무엇에 따라 B가 나온다. A가 이것이기 때문에 B가 이렇게 한다. 라는 식으로 서로 관련을 맺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이때 A와 B는 따로따로 설명되어 있잖아. 쉼표가 나와 있고. 그러면 A, B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야? 관련을 맺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를 달리 얘기하면 잘 봐. 나와 관련된 A에 대해서 판단했으면 1번부터 5번에 A를 먼저 다 딱딱 판단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걸러낼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잖아. 이 중에서 적절한 거 하나를 예를 들어서 나만 읽고 3번, 4번, 5번은 틀렸다. 그러면 답의 5번인데 A, 1번, 2번 딱 두 개만 넣는 거잖아.
찍더라도 B를 봐도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찍더라도 1번, 2번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가면 되는 거거든. 그럼 잘 봐야지. 이렇게 문제를 읽었다. 그럼 문제를 읽었으면 이제 세 번째는 내 머릿속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를 정하는 게 세 번째야. 내 머릿속으로. 자, 그럼 내 머릿속으로 딱 봤을 때 어떻게 갈 거냐면 지금 잘 봐봐. 야, 보기가 나와 있어.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여기도 있고. 이건 다에 대한 거, 이건 하나에 대한 거. 나는 이때 뭘 먼저 봐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 이 두 개의 보기들 중에는 순서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나와 관련된 보기를 나는 먼저 읽어볼 것 같아. 일단 이건 예시야. 그래서 순서를 정한다?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순서. 먼저 3번 문제 보기를 읽는 거야. 그럼 가나에 대한 정보가 나왔겠지. 그러면 이제부터 뭐해? 가를 읽는 거야. 정보가 있었으니까 가를 읽어야지. 그치? 자, 이제 가를 다 읽었어. 가를 다 읽었으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될까? 가를 다 읽었으면 나를 읽을까? 아니겠지. 왜 아니냐면 가를 읽었으니까 가에 대한 정보는 가를 읽은 지금 방금 이 직후가 머릿속에 제일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가에 대한 내용이. 그럼 가에 대한 선지들을 빨리빨리 판단하는 게 제일 좋잖아. 그렇지 않겠니? 그래서 나는 가를 읽었기 때문에 이 가와 관련된 문제나 선지들을 싹 다 해결을 할 거야. 그럼 어떤 것들이 해결되겠냐? 일단 1번 문제 해결되겠지. 1번 문제 풀어야겠지 바로. 1번이 가와 관련된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3번 문제 보기에 1번, 2번, 3번이 가와 관련된 얘기였었잖아. 그래서 나는 3번에 선지 1번, 2번, 3번 얘네들을 판단할 것이라는 얘기야. 방금 가를 읽었으니까. 그리고 또 가와 관련된 얘기가 또 어디 있어? 더 이상은 없지. 그치? 그럼 이렇게 해결한 다음에 자 이번엔 네 번째야. 이번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읽어야지. 이미 3번 문제 보기에서 가나에 대한 정보가 먼저 있었으니까 그 나에 대한 정보를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나를 읽어. 다만 나 읽기 전에 1번 문제도 풀고 3번에 1번, 2번, 3번을 판단한다. 나를 살짝 깜빡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3번 보면 한 번 더 살짝 나와 관련된 설명을 살짝 더 봐도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나를 읽었어. 그럼 나는 이번에 뭐 해야겠냐? 나와 관련된 문제, 나와 관련된 선지 이런 애들을 해결하는 게 낫겠지. 그렇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이제 나를 읽었으니까 뭐 봐야 돼? 나와 관련된 요 2번 문제. 요 2번 문제 바로 풀면 돼. 그리고 2번 문제만 풀어. 나와 관련돼서 어때? 3번에 4번, 5번 선지도 있잖아. 그러면 3번에 4번과 5번을 바로 판단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나와 관련된 문제가 이게 다야? 아니지. 5번의 A와 관련된 판단들도 나와 관련된 거잖아. 그래서 이때 5번에 A와 관련된 1번부터 5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서 답을 좁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 뭐 해야 돼? 아직 다와 관련된 걸 보지도 않았지? 다와 관련된 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와 관련된 보기가 있으면 먼저 봐야 되잖아. 4번 문제 보기를 나는 1대 읽은 거야. 다를 읽기 전에. 다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제공했으니까 4번 보기를 먼저 읽어서 6번째로 뭘 읽어? 이제 다를 읽는 거야. 다를 읽는 거야. 다를 읽어야 당연히 몇 번 풀면 돼. 4번 풀면 돼. 4번 문제를 풀면 돼, 이제. 다는 4번 문제는 4번 관련된 얘기니까. 그리고 뭘 보면 돼? 마지막으로 5번에 여기서 추려놓은 애들을 가지고 5번에 B가 다와 관련된 얘기였는데 다를 읽었잖아. 그럼 이제는 5번 B와 관련된 판단을 해서 답을 내는 거지. 그럼 끝나는 거야. 잘 봐. 그러니까 봐봐. 보기 읽고 가를 읽고 여기서 가와 관련된 해결을 하는데 1번 문제도 풀리지. 3번은 1, 2, 3번 중에 만약에 답이 나온다면 해결이 될 거고 답이 없다면 다 5번 중에 있다는 얘기니까 나누는 거고 그리고 나를 읽고 나와 관련된 문제나 선지를 해결하는데 2번 문제 나와 관련된 문제니까 바로 풀면 되겠지? 그치? 바로 풀고 나서 3번 문제도 나와 관련된 게 4번, 5번이 있는 거잖아.
그럼 최소한 적어도 여기서 3번은 해결이 된다 이거 아니야. 그리고 5번에 A와 관련된 것도 나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A에 대한 판단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좁혀질 수도 있어. 그리고 나서는 4번에 보기를 읽어서 다에 대한 정보를 먼저 봐. 그리고 4를 읽어. 4를 읽고 나서 7번 문제에 7번에 7번째 4번 문제는 그때 풀면 되겠지. 다와 관련된 얘기니까. 그럼 답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서 최소한 5번 B를 판단하면 답이 나올 거지. 어때? 순서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막 푸는 게 아니지. 순서와 체계가 분명히 존재하지. 이런 순서와 체계에 맞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여주는 이 방식은 이 순서는 일단 내가 권장하는 순서야. 이런 형식에 최대한 비슷하게 풀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거야. 근데 무작정 이럴 수도 있어. 국어에 대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센스가 많은 학생들은 가나답을 그냥 한꺼번에 읽고 나서 그 다음에 1번 문제부터 순서대로 푸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 허나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닌 학생들이라면 조금 더 자기만의 체계를 갖추고 푸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걸 권장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내가 지금 시간을 줄 거야. 여기 문제를 푸는데 내가 일단은 조금 더 많이 줘볼게. 15분 정도의 시간을 줘볼게. 15분 정도의 시간을 주는 건 그냥 네가 원래 하던 대로 너희는 원래 하던 대로 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순서에 한번 접근해봐라 이거야. 지분 정도 판단하고 문제 읽고 문제 푸는 순서 정한 다음에 그리고 걔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보라 이거야. 내가 하는 대로 한 번만 접근해봐라 이거야. 내가 하는 대로 한 번만.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지금부터 15분을 줘볼 테니까 원래는 10분 정도 안에 10분 안에 풀어야 돼 원래는 10분 안에 풀어야 되지만 이걸 참고하는 방식은 처음 해보는 방식일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방식대로 지금부터 시간을 줄 테니까 풀어봐. 자, 15분을 준다 그랬어요? 네. 근데 패트가 안 맞아서 불편하네. 아이씨. 혼나라니! 아니, 근데 꺼내놓을 줄 몰랐어요. 자, 연필. 어우, 날카로운 연필. 찌거네요. 연필 새 걸로 줘야지. 언제나 새마음으로 공부하래. 새 걸로 줘야지. 연필 안 쓸 때 깨졌는데. 이씨. 자, 지금부터 15분이야. 야, 루이야. 어떻게 풀라고? 저기 순서. 이거 한번 참고해서 해보라. 이 순서를 참고해서 해보라. 아니, 이대로 한번 해보라. 내 설명 들어서 이해했을 거 아니야.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이대로 한번 해보라고. 알겠지? 지금부터 15분 줄게 시작.
자, 딱 15분이 지금 현재 지난 상황이야. 어? 네. 15분이 지난 상황이면 이 정도면은 다 풀려 있어야 되는 게 맞아. 다만, 이 순서 자체를 적용하는 것 자체는 처음인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았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15분이나 시간을 줬으나 그 시간 안에 다 못 풀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제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볼 거란 말이야. 실제로 해볼 건데, 해볼 때 작품을 아느냐 모르느냐, 원래 이 작품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 이제는. 왜냐면은 수능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보게 되는 1학년들이 이제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2학년 때까지 보게 되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연계라는 개념 자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고3은 EBS 연계라는 개념이 있어서 EBS 교재가 하나의 시험범위 교재거든. 그래서 그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이 수능의 절반 정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1,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들은 그게 전혀 아니거든. 진짜 어떤 경우에는 가르치는 국어 선생도 처음 보는 문학작품이 등장하기도 해.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를 이제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은 내가 과연 국어 지문을 읽어내려갈 때 문학이 됐든 비문학이 됐든 읽어내려갈 때 얼만큼의 독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선천적인 그 능력, 물론 후천적인 노력도 포함되지만 그 능력 자체를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야. 이런 것들을 따지는 문제들이야 이제부터는. 그래서 모르는 작품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건 내신 때 얘기고 이건 내신이 아니어도 모르는 작품 무조건 나와. 실제로 너희들이 3월달 모의고사 봤을 때 모르는 작품들 많았잖아. 지금도 처음 보는 거였을 테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볼 거야. 먼저 나도 요거 아까 요렇게 읽었던 거는 아까 너희들과 함께 판단을 한 거고, 그럼 이 순서대로 자 3번 문제 보기부터 읽어볼게. 그럼 어디에 포인트를 줘가면서 보는지 잘 봐봐. 보기부터 보면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에 검사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나에 대한 정보가 보기에 등장했다 그래서 3번 문제 보기에. 자, 문학작품 속 공간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장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보기에 따른다면 이 공간이라는 것이 뭘 드러내는 거라고? 3번은 보기에. 3번 보기에 따르면 이 공간이라는 것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배경을 넘어서 하겠으니까 배경의 의미도 있으면서 동시에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장치라는 거야. 일단 난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가에서 부병무, 제목도 부병무지만 부병무라는 일종의 무각 같은 거야. 정자 같은 거야. 이름이 있는 이 부병무는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는 쾌락한 공간, 역사적 전환기를 맞는 지식인이 역사의 유한함에 대해서 무상감을 느끼는 장소래. 야, 부병무는 어떤 공간이라고? 부병무는 보기에 따른다면 자연과 그리고 인간사를 서로 어떻게 한다? 대비를 시킨 거지. 서로 대비를 시켜서 그래서 부병무라는 공간은 이제 쾌락한 공간. 쾌락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낡아버렸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제 안 좋은 뜻이잖아. 쾌락한 공간이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역사적 전환기를 맞는 지식인이 역사의 유한함에 대해 무상감을 느낀대. 야, 지식인이 여기서 뭘 느낀다? 역사의 유한함에 대해서 무상감을 느낀대. 무상감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무상감이라는 거는 인생의 덧없음? 인생 자체가 참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덧없는 거구나. 인생 무상. 이런 걸 느꼈다라는 거야. 가는 이래에. 자,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나에서 정보가 나와 있잖아. 뭐라고 돼 있어? 나에서 산중. 장소 산중이 나와. 지금 보기가 공간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 나에는 산중이라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 공간은 화자가 만족감을 누리는 공간으로 자연 속에서 삶을 즐기며 늙어가는 장소. 여기는 화자가 어떻게 느끼는 장소라고? 만족감을 느끼는 장소네. 긍정적으로 보는 장소네. 아까 부병무는 쾌락한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장소가 아니었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산중은 만족감을 느끼는 장소네. 긍정적으로 보는 장소라는 얘기야. 자연 속에서 늙어간대. 아니, 자연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늙어가는 거 좋은 거잖아. 속세에 대한 근심이나 고민, 걱정 따위는 없이 그냥 자연 속에서 실신하면서 늙어가는 거 좋은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볼까요? 가를 이제 드리는 거야. 가와 관련된 내용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바로 이 내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읽는 거야.
원래 가는 나름대로 고3이나 이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유명한 작품이라서 정보가 다 머릿속에 있어. 지식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정보까지 더해주니까 이 가를 읽기는 조금 더 쉬워질 거란 말이야, 원래는. 허나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절대 그게 아니지. 1학년 학생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만 가지고 참고해서 볼게요.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영명사라는 절 이름인 것 같아. 사로 끝나면 보통 절이잖아. 그치? 뭐 해인사 이런 것처럼. 잠시 부병루에 올랐네. 어휘풀이 나오면 무조건 어휘풀이 뭐라 그랬어? 부병루에 별 표시 있으니까 어휘풀이를 보면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 있는 누각이래.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에 있는 누각이래. 그리고 텅 빈 성에는 조각달이 떠있고 성이 비었네. 해들이 비었대. 야, 원래 성에는 누가 살아야 돼? 인간이 살아야 되지. 근데 텅 비었대. 인간이 안 사나봐. 거기에 조각달만 떠있고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만 늙어있대. 구름이 1000년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둥둥 떠있다는 얘기 같고, 그리고 바위는 예전 그 바위가 나이가 먹어서, 그러니까 나이가 먹은 건 아니지, 시간이 오래 흘러서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바위가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린만 떠다니는 바위지 않으니, 기린만은 어휘풀이가 뭐라고 돼 있어? 고구려 동명왕이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상상 속의 말이래. 고구려의 동명왕 정도는 솔직히 상식으로 알아야지.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잖아.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이 고구려를 세우고 죽을 때인데, 나중에 죽었을 때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설화가 있나봐. 그 기린만은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는 동명왕도 이제는 죽어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천선은 지금 어느 곳에서 노리는가? 천선도 어휘풀이에 나와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을 가리킨대. 아니 그러면 아까 성은 어느 나라의 성일 것 같아? 그렇다면 아무래도 동명왕이 세웠던 고구려의 성이겠지. 그런데 그 성이 텅 비었다는 건 이제 그 고구려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 같아? 현재 없다, 즉 멸망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렇다면 이 얘기는 봐봐, 아까 구름과 같은 자연은 여전히 하늘에 둥둥 떠있는데 인간사 고구려는 어떻게 됐어? 멸망했어. 즉 퇴락했어. 아마 이 부병루라는 이 공간 자체는 고구려의 공간이었을 거야. 근데 이제는 고구려라는 나라는, 인간이 세웠던 고구려라는 나라는 지금 망해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돌다리 길이가 길게 휘파람을 분대. 이 휘파람은 좋은 느낌일까 안 좋은 느낌일까? 딱 봐도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휘파람을 부는 거라면 신나서 부는 휘파람은 절대 아니겠지. 부정적인 느낌으로 부는 휘파람이겠지. 그래서 산은 어디로 부르고 강은 절로 부른다? 야, 산이랑 강은 예전에 고구려를 세웠을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있을까 없을까? 전혀 변한 게 없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오늘도 푸른 데잖아. 오늘만 푸른 게 아니라 오늘도 푸른 데잖아. 강은 여전히 절로 흘러가는 데잖아. 그래서 지금의 현재 부병루,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는 건 맞지? 그치? 그리고 부병루는 더 이상 이제 인간, 사람들, 고구려 사람들이 살지 않은 역사가 망해버렸으니까, 고구려 나라가 망했으니까 역사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것이니 퇴색한 공간이며, 그리고 이 시에 대해서 지식인은 무상과 인생무상을 느끼는 거잖아. 아이고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거잖아. 뭔가를 잘 생각해봐. 이거네 생각해. 삼성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룹을, 둘째 그룹을 밀어넣고 그럼 죽었어. 죽으면 끝이잖아. 인생무상 느껴지지 않아서요? 그냥 허탈감, 무상감은 허탈감이야. 그렇게 많이 노력해서 그렇게 돈 많이 벌어놓고 그냥 죽으면 끝이네. 허탈감, 이런 게 느껴지지 않아? 고구려라는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 자, 그럼 잘 봐. 내가 지금 이 시에 대한 원래 정보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보기 내용을 바탕으로 시만 해석한 거야, 현재. 가를 읽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했으니까 가와 관련된 문제나 산지를 해결해야지. 1번 문제 볼게. 표현상 특징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또 접근하는 거야. 문제를 풀이하는 순서도 순서지만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선지 내용들을 판단하는 것도 꽤나 중요하거든. 1번. 문답구조를 활용하는 시적 의미를 드러내야 돼. 문답구조라는 거는 물어보고 답하는 구조야. 그럼 이 시가 물어보고 답하는 구조가 있어? 물어보고 답하는 구조가 있으려면 질문 형식이 있고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가의 6번째 줄에 천수는 지금 어느 곳을 노리는가와 같이 질문 형식이 보이긴 하거든? 근데 이것에 대한 답을 해? 어디서 놀아? 천수는 저기서 놀고 있어. 저기 있어. 이런 거 얘기 안 하지.
그러면 천선은 지금 어디에서 노리는가라는 얘기는 허탈감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서리법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야. 이거 천선은 어느 곳에 노리는가? 어디서 노냐 대체? 이거 서리법이야. 서리법은 절대로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강조를 위한 표현이야. 해당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그런 의문 형식이 아니지. 문답 형식이 아니지. 그럼 1번은 답이 아니야. 1번에 2번. 명령형 어조? 야, 명령형 어조면은 어렵지 않아. 뭐뭐 해라!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있어? 명령형 어조 없어. 2번도 아니야. 3번에 반어적인 표현. 반어는 뭐라고 해서 반어는 내 의도와 그리고 실제로 표현을 그 의도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서로 반대됐을 때 이거를 우리는 반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있어? 반어법도 이 시에는 등장하지 않아. 아니 전에 말했잖아. 아이고 루이 잘했다. 내 의도가 잘 못했다라는 것을 의도하는데 잘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반어법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여긴 그게 없는 거지. 시를 해석함에 따라서 4번에 색채의 대비 색감을 나타내는 단어가 쓰였어. 하나도 안 보여. 이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5번이 답일 것 같은데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대. 야,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할 때 형상화했다는 건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떠오르게 만들었다는 얘기거든. 어딨어 그게? 여기 보니까 천년의 구름. 천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집어넣어서 구름이라는 시각적인 표현. 그 다음에 바위가 늙었대. 바위라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시각적으로 감지하고 알 수 있는 건데 어때? 늙었다라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 이것도 역시 그만큼 시간이 지났다니까.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지. 그럼 잘 봐봐. 다만 읽은 상태에서 우리는 1번이 해결된 거야. 1번이 해결된 거고 아까 또 뭐 봐야 돼? 이제 3번의 1, 2, 3번 판단해야 돼. 3번 문제 볼게. 가를 읽었으니까 가와 관련된 내용을 바로바로 판단해보는 거야. 3번에 1번에 가의 통빈성에서 인간 역사의 유한함을 느끼는 화자는 구름과 바위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있다라고 돼 있어. 어때? 통빈성이야. 인간 역사가 유한하다는 얘기는 있을 유자의 기한, 제한을 의미하는, 끝을 의미하는 한자야. 즉, 끝이 있다요. 당연하지 않냐?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끝이 있잖아. 인간이 평생 영원히 불변의 존재가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나라라는 것도 어느 누군가 세운 나라도 망하잖아. 인간의 역사도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에 누가 유한함을 느꼈겠지. 텅 빈 성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이 지금 이제 날아가면서 텅 비어 있는 거니까. 유한함을 느낀 상태에서 화자는 구름과 바위를 보면서 그런데 인간은 유한한데 구름은 천년이나 지나서 바위는 늙어버렸고 맞잖아. 그러면 유한함을 느끼고 감회에 젖었다. 감상에 젖었다 이 말이거든. 그럼 1번은 맞는 얘기야. 자 2번 가의 불가리에서 휘파람을 보는 화자는 역사적 전환기의 지식인은 천선을 떠올리며 쓸쓸함을 느낀다. 야 아까 어휘풀이에서 천선은 누구라고 했어? 동명왕이라고 했어. 그러면 역사적 전환기의 지식인이야 천선이? 아니겠지. 분명히 역사적 전환기를 받는 지식인이 무상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아마 이 시를 쓴 사람일 거야. 쓴 사람이 지금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전환기에 당하다 보니까 이 시를 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역사적 전환기에 당하는 지식인은 천선 동명왕이 아니라 화자여야지. 또는 작가여야지.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야.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답이 나왔네. 만약에 있잖아. 답이 지금처럼 나왔을 때 확실하게 이게 답이다라고 확실하게 느껴진다면 나머지 3, 4, 5번 판단하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써. 확실하게 답이라고 느껴진다면. 그런데 애매하다면 계속 보는 거야. 왜 안 봅니까? 그래도 확실하게 판단해야죠. 야 시간이 80분이잖아. 제한된 시간이 있잖아. 45개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지문도 10개가 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거 다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시간 걸리겠지 당연히. 그렇잖아. 그러니까 빨리 앞따라 가는 건 빨리 그냥 답으로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걸 체크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맞다 이 얘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도 여기는 한번 확인해 볼게. 3번. 가의 상방향이 변화하는 모습은 퇴락한 역사적 공간과 어때? 대비됐지? 퇴락한 역사적 공간은 텅 빈 성이었잖아. 아무도 없는. 근데 상방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하고 푸르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대의를 통해서 무상감이라는 것, 허탈감이라는 것, 무상감은 허탈감이니까, 허망하니까 이게 부각되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성분도 맞는 얘기야. 자, 그럼 잘 봐. 여기 답은 2번으로 나온 상태에서 이것까지 해결이 됐어. 이제 뭐 한다? 나보면 돼, 이제. 그런데 나를 읽을 때 나에 대한 정보가 아직 까먹었어, 아까. 읽은 걸 까먹었다면 살짝만 다시 보면 이거였었잖아. 화자는 만족감을 산중에서 느끼고 있고 자연 중에서 늙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잘 봐, 이제. 나를 볼 거야. 나를 볼게. 와룡산 날인 아래 반무당을 새로 여니. 반무당 어이풀이 나와. 조금만 연못이야. 날인 아래라는 날인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애매할 거야.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와룡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산의 아래쪽으로 내려온 곳에 이 말이야. 와룡산 아래 위에서 쭉 내려온 곳에 뭐가 있다? 호수가 있다 이거지. 여기 보면 반무당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다 이거야. 어? 그래서 그 호수를 새로 여니 티끌없는 거울에 산영이 잠겼대. 산영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이런 단어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내 산자의 영자는 그림자를 의미하는 영자야. 즉 산의 그림자라는 의미야 이거는 산영은. 산의 그림자가 지금 어디에 비쳐? 티끌없는 거울에 비친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티끌없는 거울은 뭘 것 같아? 야, 전체 산이 거울에 비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산이 거울에 비친다가 말이 되려면 그 거울은 비유적인 표현이어야 할 거야. 그럼 뭘 비유적으로 표현한 걸까? 바로 앞쪽에 나왔던 반무당. 호수. 만들어 놓은 호수. 그러니까 그 호수에 물이니까 산이 비치겠지. 티끌없는 거울은 결국 앞쪽에 반무당이라고 하는 연못이야. 호수가 아니라 연못이구나. 연못인 거야, 연못. 됐니? 자, 그래서 이내에 경영하는 뜻은 글을 보려노라. 이게 해석이 어렵지. 아니, 글을 본다고? 여기서 경영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만족하다 사는 뜻은, 여기에 살고 있는 뜻은 글을 보려한다. 글을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잘 봐. 고전시가 있지. 지금처럼 이런 고전시가, 옛날 시가에서 그가 나왔을 때 이 그가 지칭하는 게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과 같은 대상일 수도 있어. 이때의 그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잖아. 사람의 조건이 앞쪽에서 언급이 안 됐었잖아. 그럼 사람이 아니면 물건이나 대상일 거야. 그럼 무엇을 보려고 하겠냐? 저 산과 저 연못을 보려고 왔다 이러는 거겠지. 왜 산과 연못을 보러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지금 자연 속에서 늙어가고 즐기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산과 연못은 자연의 대상이잖아. 그치? 일수가 끝났어. 그럼 이 일수 내용을 바탕으로 잘 봐. 내가 왜 2번 문제를 지금 보려고 하냐면 2번에 1번이 무엇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어? 제 일수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잖아. 그래서 바로 보는 거야. 2번에 1번. 하나는 대상이 되는 속성을 활용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낸다. 어떠니? 대상이 지닌 속성이 뭔데? 물에 비치는 거야. 산이. 그러면서 나는 그것을 보려고 한다? 그럼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지향하는 거지. 원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2번에 1번은 맞는 얘기지. 2번에 1번은 이제 맞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2번에 1번 판단했어. 1번은 2번에 자 이제 14수를 볼게. 지문이 하나씩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선들어 볼 것이기 때문에 나의 14수 도원이 있다 해도 얘 듣고 못 봤더니 야, 이 도원은 앞쪽에 무릉이 생략돼 있어. 무릉도원이 뭔데? 무릉도원은 이상향을 말하지. 동양에서 말하면 이상향이야. 엘도라고 파라다이스 같은 이상향이야. 써놔. 응? 무릉도원인데 이거 이상향이라고 동양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얘를 있다고 해도 얘 듣고 못 봤더니 해서 얘는 이런 거 해석 잘해야지. 예전에 이 말이야. 내가 알아두라고 하는 애들은 나중에 고3 때까지 계속 나와. 무조건 나와. 예전에 듣고 못 봤대. 그러니까 무릉도원이 있다는 얘기를 예전에 듣기는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었대. 그런데 홍하 이 만동하니 이 진짓 거기로다. 홍하가 만동하니 진짓 거기로다. 홍하 어이풀이 나와. 뭐야? 붉은 노을이네. 붉은 노을이 만동하니에 만자가 가득하다 이 말이거든. 붉은 노을이 가득하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이것이 진짓 거기로다. 여기 이것이 진짓 거기로다는 여기가 거기로구나 이 말이거든. 그럼 이 거기가 뭐겠어? 이상향을 말하는 거야.
예전에 무릉도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가 지금 내가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 나아가 산중, 이 아름다운 산중이 바로 그곳이다, 이상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엔 다른 거 아니야? 무릉이는 나느라? 야, 무릉이는 뭐겠냐 그렇다면? 무릉도원이라는 게 이상향이면 무릉이는 이상향에 사는 사람이겠지. 자기겠지. 그러니까 이 몸이 어떠냐 하면 이 몸은 나야 나. 고전 시간에서 이 몸 나오면 이거 나야 무조건 나야. 내가 무릉도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잘 봐. 나의 2번 문제의 2번. 하늘 아름다운 기억자에서 2, 3세기의 법을 발전하고 있다. 어때? 맞는 거지. 내가 있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나는 여기서 살고 있는 내가 무릉도원에 사는 사람이다, 무릉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을 발견한 거잖아. 그러면은 2번도 맞는 얘기야, 지금. 자, 이제 다시 주문으로 돌아가서 20수. 내 빈천을 보내야 한들 이 빈천 위계하며. 자, 무슨 말이냐면 빈천은 가난하다, 천하다를 의미해. 이거 알아놔야 돼. 빈천의 뜻 자체가 모르면 안 돼. 가난하고 천함이야. 가난하고 천한 거 이거 보내려고 한다 한들 이 빈천을 누구에게 가게 하며.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천하더라도 이 가난하고 천한 나의 속성을 누구한테 이걸 줘? 줄 수 있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또 남의 부귀를 오라고 하는데 저 부귀가 내 기억이야. 남의 부귀는 부유하고 귀하지는 거잖아. 남들이 그렇게 부유하다고 해서 나한테 오라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야 부귀야 나 이겨 와라. 와 부귀가? 안 오는 거잖아. 보내주도 청하지도 말고 그냥 내 분대로 해라. 내 분대로 해? 말이 나와. 내 분수대로 살겠다 이거야. 가난하다고 해서 실증내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이며 남이 부유하다고 해서 그 부유를 원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냥 내 분수대로 맞게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3번. 하나는 세속적 가치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려 한다. 어때? 맞는 거지 결국에는. 내 분대로 살겠다라고 했으니까 내 분수대로 살겠다 집착하지 않고 남의 부귀 같은 거 난 원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살겠다 이거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제 자, 이 34수야. 다만 한간 초옥에 세간도 많구나. 한간 초옥은 초가집이야. 그리고 한간은 한 칸짜리 집이라는 얘기야. 한 칸짜리 초가집에 세간 있지, 세간 있지. 요 세간은 뭐라고 하나 생각하면 되냐면 살림살이 종들 또는 가구들, 살림살이와 관련된 것들을 말해. 세간이라는 게. 걔 세간 많대. 내가 한 칸짜리 초가집에 사는데 세간이 많대. 나하고 착하고 별로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세간에 해당하는 게 나도 있고 책도 있고 별도 있고 붓도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세간까지 많이 즐기고 어찌하리? 야, 이런 살림살이 가지고 내가 아니 즐기고 어찌하리? 라는 거는 즐기겠다야 안 즐기겠다야? 즐길 수밖에 없다야.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 안 좋은 게 나올 수가 없거든. 자연 속에서 이렇게 책 가지고 내가 즐기겠다 이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2번에 4번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라는 얘기는 틀렸지. 정답이 되겠네. 2번 문제 요거 정답 4번이 되겠네. 그러니까 그치? 자, 그리고 마지막 수 볼게. 나의 마지막 수. 어와 번림내야. 자, 번림내 나오잖아. 번림내 해서 고전 시간에 번림내 자주 나오거든. 이 번림내는 이봐 이웃들 또는 친구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야 이웃들아 친구들아 모두 죄의 옷이니 모두 죄가 없다는 건 모두 죄다. 이게 모두라는 의미지. 모두 왔다 이거야. 요즘에 놀러 왔다 이거야. 자연에 있는 이 산적이 늙으니 오늘날 더 즐겁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놀러 오니까 내가 너무 즐겁대 지금. 그래서 비록 임신노읍하나 얼핏 나와 숲이 우거든 햇빛이 들지 않아 길이 어둑어둑하지만 임신노읍을 하나마나 즉 어둑어둑하든 말든 자주자주 오세요. 자주 우리 자연 속에 있는 내 집에 놀러 오세요. 그거야. 그럼 이번에 5번 어땠니? 화단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 사람들이 자주 오기를 희망한다. 무조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잘 봐 이제. 나를 읽었어. 나를 읽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선지들을 해결해야 되거든. 3번에 4, 5번부터 먼저 갈게. 아까 3번에 4번 나의 한칸 추억에서 하자는 책별을 묻다 앞에 생활의 만족감 어땠냐? 이것만 있어도 충분하다. 나는 어찌아니 즐기고 어찌아니 이렇게 말했잖아. 만족감 충분히 느끼고 있지. 그 다음에 5번에 나의 산정에 있는 화자는 스스로를 늙은이라 칭하며
자연 속에서 삶을 즐기고 있다. 어땠냐? 마지막 면에서 자기가 이 늙은이 오늘날도 즐겁대. 자기가 늙은이라고, 자기를 늙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 더 즐겁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3번에 5번 어때? 만족감을 느끼고 즐기고 있는 게 맞지. 그러면 결국 3번은 할까? 2번이 답이라는 얘기네. 확실하게 2번이 답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1번 문제 해결, 3번 문제로 끝난 상황이야. 자, 나와 관련된 5번의 A 판단해보자. A가 뭐였어 아까? 나에 있었던 밑줄 A가 무릉인이었어. 네. 이상향 속에서 살고 있는 화자를 얘기하는 거였어. 5번에 1번에 A만 볼게. 과거에다 후회 있니? 아니. 절대 아니겠지. 그럼 5번에 2번에 A. 화자가 누린 삶에 대한 자부심 어떠냐 이거는. 자기가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사니까 자부심 있지 않겠냐? 그러면 일단은 잘 봐봐. 5번에 2번은 일단은 A 때문에 답의 후보야. 5번에 3번. 화자에게 삶에 대한 인식 전환. 뭐가 전환되는 건 아니었었지. 5번에 4번에 이 무릉인이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에 대한 예찬? 무릉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 예찬 찬양한다 이거잖아. 솔직히 찬양까지의 느낌은 아니거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4번을 좀 애매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세모라고 봐도 돼. 자, 5번에 A. 화자가 인식한 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괴리감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라는 거거든.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건 이런 거야. 내 꿈이 예를 들어서 판사야. 근데 나는 8등급 9등급이야. 이게 괴리감이야. 이상과 내 현실 엄청 멀잖아. 이런 걸 괴리감이라고 하는데 그럼 괴리감이 느껴지는 건 안 좋은 경우지. 근데 여기에서 이 시에서는 어때? 그건 아니지. 절대 아니니까. 그럼 5번은 있잖아. 2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조금 더 센스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거 아마 그냥 바로 2번으로 답해도 될 거야. 왜냐면 4번처럼 예찬은 너무 과한 거고 지금 여기 예찬이 있는 건 아니거든 솔직히. 자 어쨌든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정도로 좁혀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 자 이제 뭐 하는데 이거 끝났고 이것도 끝났어. 이제 4번의 보기를 읽고 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야. 4번 보기를 볼게. 글쓰리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4번의 다양한 현상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대. 글쓰리가. 다의 글쓰리가 비판하고 있는 글이라는 거야. 다양한 현상을 제대로 못 살펴서 대상의 외향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적 속성을 파악해야 대상의 참모습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자. 잘 봐. 지금 이 다와 관련해서 4번의 보기에 이 다와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 일단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양한 현상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거 비판한대. 대상에 이 외양이 있지. 요 외양에 집착하라,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본질적인 속성을 파악해라. 무조건 본질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둬라 이거 아니야. 그래야지만이 뭘 얻을 수 있다? 내가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의 진짜 모습, 리얼 모습, 참모습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를 통해 관습적 태도에서 벗어나 열린 삶을 지향하는 필승의 통찰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관습적인 태도에서 여기서 벗어나는 거야. 관습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지향한다고? 열린 사고래.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사고. 이런 걸 나타내는 글이래 다가. 그럼 다를 봐야겠지 이제. 자, 볼게. 자, 다는 수필이야. 근데 고전 수필들은 상당히 까다로워 항상. 내용 이야기가 쉽지가 않아. 여기도 조금 그랬을 것 같아 학생들 입장에서는. 볼게. 첫 번째 단에서 달관한 사람에게는 괴이한 것이 없으나 속인들에게는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 야, 속인들의 속자가 뭔지 알아? 속인들의 속이 세속을 의미하는 속자야. 고전 시가에서 세속이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공간이잖아. 때묻은 공간이야 보통 보면. 그래서 속인들도 때묻은 사람들일 거야. 그런데 달관한 사람에게는 괴이한 것이 없으나 속인들에게는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대. 잘 봐봐. 이렇게 소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달관한 사람과 그 다음에 속인이 나와. 이 두 개의 성격은 당연히 같은 게 아니겠지. 왜? 얘는 이상한 게 없고 얘는 맨날 의심만 한대잖아. 그러니까 달관하는 사람은 의심 같은 건 전혀 없지만 속인 같은 경우에는 맨날 의심만 하고 산다는 거야. 이른바 본 것이 적으면 괴이하게 여기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속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 본 것이 적은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의심하는 게 많다는 거지. 그러나 어찌 달관한 사람이라 해서 삶을
사물들을 일일이 찾아 눈으로 직접 보았겠는가?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눈앞에 그려보고 10가지를 보면 100가지를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았을 뿐이다. 무슨 말이냐면 발견한 사람이 의심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처럼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실제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거든. 공부도. 하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모르는 뭔가를 접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건 이거겠구나라고 판단한단 말이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그 애들은 일종의 달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러지 않은 애들은 모르니까 맨날 의심하고 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 여기도 그런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계속 보면 천만 가지 괴기한 것들이란 도리어 사물에 잠시 붙은 것이고 자기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천만 가지나 되는 이상한 거는 나랑 솔직히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야, 생각해봐라. 내가 주변에 대해서 둘러볼 때 이상한 게 많아. 하지만 그 이상한 게 많다라는 거라고 해서 그 이상한 것들이 나의 삶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건 별로 없지. 따지고 보면. 따라서 마음이 한가롭게 여유가 있으며 사물의 응수함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달관한 사람은 의심 많지도 않고 많은 지식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유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나중에 커서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자, 그리고 반면 본 것이 적은 자는 해오라기를 기준으로 까마귀가 검다고 비웃고 오리를 기준으로 하계다리가 길다고 위태롭다고 여긴다. 그 사물 자체는 본디 괴할 것이 없는데 저 혼자 화를 내고 한 가지 일이라도 제 생각과 같지 않으면 만물을 모조리 모함하려 든다. 야, 이게 뭔 말인지 아냐 이게? 본 적이 없고 아는 게 없고 지식이 없는 자는 뭐라는 거야? 아는 게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해오라기라는 새를 기준으로 해오라기 하얗거든? 그러면 해오라기라는 것에 지식만 갖고 있는 해오라기가 있다고 하면 까마귀가 까매 자기는 하얗대. 쟤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더라. 까마귀가 까만 건 당연한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지식상으로 까마귀는 까맣고 해오라기라는 새는 하얀 거거든.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 근데 해오라기만 본 사람은 어떻게 말하겠어? 까마귀 보고 너무 이상해 쟤 이상해 이렇게 얘기할 거란 얘기야. 자기 머릿속에 하얀 해오라기만 남아있으니까 그거 말하는 지식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하거나 기초 지식이 없는 학생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손가락질 받고 이상한 판단들을 하게 된다는 거야.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한다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시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고 이상한 판단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는 사람들, 무식해서 오히려 무서운 사람들도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이라는 걸 갖게 되면은 무식한 사람이 갖는 신념만큼 무서운 게 없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오라비 무조건 세상의 모든 해오라비만 보내봐. 세상의 새는 다 하얘. 무식하게. 걔가 신념이 그렇게 갖고 있어. 검은색 이건 새 아니야 죽여!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자,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잠깐만 들어봐. 그 깃털보다 검은 것이 없건만 호련 옅은 황금빛이 번지기도 하여 다시 연한 녹색을 발하기도 한다. 야, 까마귀 까맣지? 근데 까마귀가 황금빛이 번질 때도 있고 연한 녹색이 있기도 한데 해가 비치면 자주색이 튀어올라 눈에 어른거리다 빛이 색으로 바뀐대. 그렇다면 내가 그 새를 푸른 까마귀라 불러도 될 것이고 붉은 까마귀라 불러도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까마귀가 아무리 검은색이라고 하더라도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가만히 보면 빛을 받으면 또 색깔이 검은색이 아닌 색깔로 보이기도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보기에 따라 색깔이 달리 보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새에게는 본래 일정한 색이 없는데도 내가 눈으로 먼저 그 색깔을 정해버린 것이다. 어찌 단지 눈으로만 정했으리요 보지도 않고서 먼저 마음속으로 정해버린 것이다. 그럼 잘 봐봐. 지금 마음속으로 정했다라고 했잖아. 이 마음속으로 정하는 것은 좋은 긍정적인 판단, 긍정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야? 부정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야? 이거 옳은 행동이야? 옳지 않은 행동이야? 이거 부정적인 행동이라는 거야 이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맨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라고만 얘기한다는 거야. 다른 색깔로 충분히 보일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마치 마음속으로 해오라기 하나만 보고 세상의 모든 새는 하얘 이렇게만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야. 누가? 이런 사람들이 본 것이 적은 공부한 게 없는 사람들이
뒷내용도 거의 엇비슷한 내용이라 요 정도까지만 언급을 하고 내가 바로 관련된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 이제. 야, 잘 봐. 4번 문제부터 풀어볼게. 4번에 이거 답에 해당하는 3번으로 가져갈게. 4번에 3번. 까마귀에 일정한 색이 없다는 인식은 눈으로 정한 대상의 외양보다는 마음속으로 정한 본질적 속성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했다. 야, 분명히 보기에 따르면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거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어떻게 정한 본질적? 마음속으로 정한 본질적 속성에 주목하래. 지문에서 마음속으로 정한 것은 좋은 거였어, 안 좋은 거였어? 안 좋은. 이거 안 좋은 거였지. 본질적 파악을 요구하는 것에 안 좋은 걸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야. 됐니 이제? 그럼 4번도 해결이 된 거지 이제. 그럼 남은 건 뭐야? 5번에 B만 판단하는데 근데 아까 몇 개로 줄였어 아까? 요거 2번하고 4번으로 줄여놨었지. 네. 그럼 2번에 B만 보면 돼. 5번에 2번에 B. 그랬으니까 경계하는 삶에서. 경계한다는 거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야. 속인이었어 밑줄 B가. 속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화자가 서술자가 살고 싶어 해. 절대 아니겠지. 본 것도 적고 맨날 의심만 하는 이런 사람들. 태어나비만 본 사람들이 까마귀는 새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때? 5번에 2번에 B 경계하는 삶에서도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 맞는 거지. 그래서 5번에 정답은 2번. 5번에 4번에 B는 글쓴이가 지향하는 세계? 야, 속인들이 지향하는 세계는 아닌 거잖아. 됐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려. 내가 지금 일일이 말로 설명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게 연습이 돼버리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해결이 또 가능해질 수 있거든. 물론 답을 내는 것 자체는 일종의 지식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부병루 있잖아. 부병루는 원래 고려가 망해서 쓴 거야. 근데 안에 고구려 얘기가 나왔잖아. 고려랑 고구려는 분명히 다른 나라인데 어떻게 고구려 얘기가 나오니까 고려가 망한 것과 관련해서 고려 세운 사람인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았다는 의미에서 고구려의 이름 비슷하게 고려라고 지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이야기가 나온 거였단 말이야. 이런 지식을 알고 보면 솔직히 쉽지. 근데 모른다고 하더라도 못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진짜. 연습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번 주에 클리닉 할 때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야 학원에서. 물론 학부로 보게 될 거야. 전체로 보는 건 아니고. 그 모의고사를 보고 날 때 지금 내가 말한 이런 방식 같은 것들을 스스로 적용하면서 연습해서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응?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본 거야.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좀 이따가는 이제 비문학 쪽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또 해보게 될 거야. 쉬었다가 해볼게.